그게 왜 그러냐면은 북한이 원래 100만 톤 이상 쌀이 부족했습니다. 근데 이걸 어디서 지원받았냐면 100만 톤이 모자라면서 김일성이 죽자마자 무슨 짓을 내려냐면은 햇볕 정책 요기용 전략이라는 대남 전략을 펴니다. 원래 북한은 김일성 때는 공격적이었는데 김정일 때부터는 방어라도 해서 체제 지키자 하는데 뭐가 명백하냐면은 북한을 제일 미워했던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그런데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KGB 미인계에 넘어가서 매수된 거예요. 거기서 뭘 만드냐면 김정일 암살 쿠데타 조직을 모임을 만듭니다. 왜 어떻게 한순간에 200만, 300만이 굶어 죽냐? 그게 왜 그러냐면은 북한이 원래 100만 톤 이상 쌀이 부족했습니다. 근데 이걸 어디서 지원받았냐면 소련은 사회주의 시장에서 받았습니다. 무상 지원을. 사회주의 나라 경제 공동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무상 식량 지원을 받은 게 한 10년 전부터 80년대부터 받고 그 대신 물물 교환했는데 공작기계, 시멘트, 과일 이걸 갖다 바치고 쌀을 무상으로 받아와서 그걸로 배급 준 거예요. 마지막에 80년대 말에 와서는 짐승들 사료, 알랑미도 그래, 그 다음에 밀쌀 이런 것들 받아다가 그게 다 짐승 사료입니다. 그걸 배급 주다가 90년대 와서는 이거마저 다 타단된 게 구소련이 붕괴되고 사회주의 나라 경제 공동체 시장이 완전히 없어진 겁니다. 동구권 사회주의가 다 망했으니까. 그래서 갑자기 식량이 차단되고 100만 톤이 모자라면서 외교부와 권력기관들의 총지시를 내린 게 김일성이 죽자마자 90년대 사망하자마자 무슨 짓을 내려냐면은 국제사회, 남한, 미국, 국제기구들로부터 무상 식량 지원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이라.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사자가 계속 늘어나면 체제가 붕괴온다. 그 특별 지시를 하셔가지고 그때 저도 이제 이태리에 파견됐고 몽땅 외교부가 나가서 식량 구걸 외교를 해가지고 들어오다 나니까 나라가 완전히 이게 빌어먹는 나라가 되고 경제가 파산되고 했는데 또 한쪽으로는 핵무력은 계속 건설해야 되고 왜 그러냐면 지켜야 된다고 하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미군이 군사력은 계속 발전하고 그러니까 이제 한방 핵으로 이걸 막지 않으면 재래식 무기 가전은 도저히 막을 수 없다 하고 아까 그 질문에 제가 지금 답변 드리면은 김일성 시기는 진짜 무력 예, 적화 통일로서 이제 무력으로 통일하자고 했는데 김정일 시기 와서는 90년대부터는 여기서 유지만 하는데 그것도 그냥 유지만 하는 게 아니고 햇볕 정책 요기용 전략이라는 대남 전략을 펴니다. 그게 이제 DJ 정권이 들어서서부터 햇볕 정책을 우리가 평화 공세라고 하는데 받아들이는 대신에 뜯어먹는 겁니다. 식량 뜯어먹고 뭘 뜯어먹어서 체제를 유지하자고 하면서 강도 같은 심보네. 그때 이제 이자 심 대표님 질문하신 특수부대들을 다 소환하면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방어하냐 하는데 원래 북한은 김일성 때는 공격적이었는데 김정일 때부터는 방어라도 해서 체제 지키자 하는데 뭐가 명백하냐면은 대한민국하고 미국이 먼저 치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건 그렇대요. 북한에서도 김정은이가 누구보다 그거 덜 잘합니다. 훨씬 더 잘하는 거죠. 또 권력기관인 사람도 저희들도 절대로 남한이 먼저 우린 침략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까 13개 군단이 있습니다. 한 120만이라고 보는데 군인 숫자를 한 절반이 이제 군사분계선 지키고 국경 지키고 하는데 나머지 한 절반은 다 사회주의 건설, 농촌동원 뭐 이렇게 도로 건설 나가는데 그게 그만큼 처음 못 들어간다는 걸 알고 지금은 더군다나 핵을 가졌다 해가지고 소위 핵무를 가졌다 해서 감히 우리한테 못 덤벼든다는 그런 좀 소위 배짱을 가지고 이제 그 1군, 11군단 같은 거 하나 빼돌리고 하는 거는 아무 지장이 없고 그리고 다시 말하면은 북한이 이제는 도저히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어쩌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건 김정은이 시대 와서는 더 잘 알고 이제 자꾸 해가지고 우리를 협박하고 공갈치지만은 그것도 이제 햇볕 정책 요기용 전략 그때처럼 협박 공갈하면서 뜯어먹자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경우가나 핵으로 가지고 옛날 같이 연평도라든가 이 어디에 우리 대한민국 어느 영토를 하나 치는 경우는 바로 북한 땅이 이 지구상에서 없어진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게 김정은입니다. 그 제가 제일 먼저 교수대에 올라가야 한다고 알고 하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항상 긴장하고 대비는 해야 되지만 네. 그렇게 쉽게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걸 김정은이가 훨씬 더 잘 더 잘 알고 있다. 있다라는 다른 거예요. 사람보다도. 예. 아, 그러면 네. 그 러시아가 지금 가서 네. 붙었기 때문에 이런 네. 뉴스도 나왔거든요. 네. 지금 러시아 파병가 보내고 이런 것 때문에 푸틴하고 김정은의 관계가 돈독한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네. 중국에서 지금 이지메베로 팔려가 있는 북한 여성들에게 임시 거류증이라는 걸 중국이 발급했다라는 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공식적으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우리가 북송시키지 않고 거류증도 발급해주고 너네 여기 잔류할 수 있게끔 우리가 국가가 기회를 준다 이러면 이건 북한 체제가 무너지는 건 순간이잖아요. 그러네요. 그걸 알면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러시아하고 북한이 붙은 게 좀 꼴은 보기 싫잖아요. 그럼 아예 중국과 그 북한과의 관계는 절단이 나는 걸까요? 앞으로 위험이 좀 향후 봐야 될까요? 그게 그 하나 가지고 북러 관계가 지금 푸틴 시대에 와서 지금 현 단계에서 지금 임시적으로 강화된다고 해서 북중 관계가 절단나고 한 그런 현상은 없을 겁니다. 중국도 이해관계가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옛날부터 김일성 때부터 북한은 그 구소련과 네. 중국이 가운데에 서서 북한의 대정책이 대국들의 가운데에 서서 등거리 외교를 하면서 양쪽을 다 이용해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마치나 우리 어떤 사람들은 알건데 중국이 다 닫아매고 중국이 북한의 강압 정책을 쓰고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절대로 북한이 정치 군사적으로는 중국의 영향을 안 받았습니다. 김일성 때부터. 경제적으로는 지금 항색바람까지 들어온다는 게 뭐냐면 개혁개방 바람이거든요. 그게 이제 김정일 때부터 고난행위부터 막 쓸어 들어오면서 북한에는 농민시장, 장마당 이게 다 지금 중국산으로 있고 중국 거 없으면 굶어 망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게 이게 바로 항색바람이라는 건데 개혁개방 바람에 대해서 이거를 항상 차단하고 경계하는 것도 있고 정치 군사적으로는 크게 영향을 안 받았습니다. 중국이 어떻게 북한을 컨트롤 못했습니다. 영향을 못. 러시아는 이 러우 전쟁 때문에 북한에 가서 붙고 서로 이해관계에 서가지고 지금 일시적으로 결탁하지만 그 전까지는 북한을 제일 미워했던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그 푸른제 사건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이게 푸른제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푸른제라는 게 러시아에 있는 군사 아카데미의 대학인데 북한에 있는 간부들 자식들 중에서도 총명한 김일성 종합대학 군사대학 강건군관학교 김정일 군사대학에 있는 우수한 그 간부 자식들 다 뽑아가지고 몇십 명을 러시아 푸른제 대학에 유학을 보냈는데 여기서 5년 동안 유학하는 기간에 얘들이 20-30명이 KGB 미인계에 넘어가서 네. 매수된 거예요. 네. 달러하고 그 다음에 미인계에 넘어가서 KGB에 넘어가서 거기서 뭘 만드냐면 김정일 암살 쿠데타 조직 모임을 만듭니다. 잘했네요. 그러니까요. 거기 가서 완전히 그 이 수재들 엘리트들이 근데 이때 후에 이제 판명됐지만은 권익영 대사라고 있었어요. 예. 러시아 대사를 20년 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KGB 미인계에 넘어가가지고 후에 넘어와서 이제 통일전선사업부, 대남사업부 부부장까지 했는데 이게 구소련에 붕괴되면서 그 정보 KGB 정보문을 팔아먹은 거예요. 우리 어디 서방 세계다 팔아먹은 거에 북한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권익영 대사도 이미 다 매수돼가지고 푸른제 대학에서 유학하던 애들이 그 졸업하고 들어와가지고 실질적으로 3-4년 동안 김정일이 그 암살 그런 계획을 세우고 하다가 이게 그 비밀 구소련 그 비밀 문건들이 다 발견되면서 권익영 대사도 총살당하고 잡혀가고 얘들도 죽었겠네요. 싹 다 잡혀갔어요. 그 간부들까지도 우리 외교부에서도 3명인가 4명 잡혀가서 그때 제가 있을 때입니다. 외교부에 90년대 초반인데 다 총살당한 이런 사건까지 있었는데 김정일이가 항상 살았을 때 무슨 이야기했냐면 저 백돼지들 러시아 놈들이 그 사건 있은 다음부터 저 놈들 제일 무서운 놈들이다. 저거 미국이나 남한보다 더 무서운 나쁜 놈들인 게 한반도 유사시에 전쟁이 일어나면 뒤에서 제일 먼저 뒷받치고 우리 북한이 뒷받치고 물어서 제끼 갈 놈들이니까 미국보다 더 무서운 놈들이다. 그게 제일 1호 원수, 제일 무슨 경계해야 될 원수고 적이고 두 번째 중국. 중국은 뭐냐면 중국은 반드시 개혁개방 바람으로
시장 바람으로 우리 체제를 붕괴시킬 거다. 그게 이제 개혁개방 항색 바람인데 개혁개방 바람이니까 여기다 이제 모기장을 치고 그 뒤에 모기장이 다 이제 헐어서 낡아 빠지니까 그 다음에 남한 우리 한류가 들어오고 드라마 들어오고 한류가 차고 넘치니까 이제 세금을 치고 이러면서 남한을 경계하는데 중국은 두 번째로 이제 경계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이제 김정일 때도 항상 중국은 저 떼놈들 개혁개방 바람 우리 간부들한테 만나면 그 소리 한다는데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경계 계속 했는데 김정은 때 와서는 숙적이라고까지 이제 중국은. 트럼프 만나가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뭐라고 했냐면 우리하고 외교관계 맺고 우리 저 안전 담보만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불가침 조약 맺고 미군이 남한 주둔을 허용하겠고 미국과 합세해서 중국의 동북아 여기 진출을 우리가 차단하겠다. 네. 그럴 정도로 폼페이오 그 해고록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중국은 우리 숙적이다. 천년의 적이다 하고 이런 미국은 100년이 적이지만 이건 1000년이 적이다 해가지고 그 중국에 있는 그 시진핑한테 보고돼가지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 중국에 있는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그래가지고 화가 나서 아까 그 싹 내쫓고 그 한 몇만 명 그 저 외화벌이 하던 그 기간 다 내쫓고 이자같이 조금 자유를 준 것들은 보란 듯이 앞으로 이제 우리 이런 기회 탈북자들도 이제 강제 북송 안 당하도록 우리가 중국하고 물밑교섭 해야 됩니다. 야, 그러니까요. 네, 그것도 우리가 지금 탈북민 단체들도 그렇고 이거 정부가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걸 하겠죠 어디선가. 북중 관계 속에서 앞으로 절대로 깨지지 않는 게 서로가 다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완전히 북중 관계가 북미 관계가 악화될 겁니다. 지금 뭐 거의 전쟁 선포했거든요. 관세니 무슨 뭐 반도체니 해가지고 트럼프가 전쟁 선포해가지고 중국과 일기 때 엄청 몰아붙이던 걸 못한 걸 지금 강하게 압박하는데 중국으로서는 여기에 무슨 카드가 있냐면 미국이 대만 카드 가지고 있다면 중국은 북한 카드를 항상 가져야 됩니다. 핵 가지고 지금 미국을 자꾸 자극하고 하면서 자기네 내부 미중 관계를 이제 타결하는 카드로 쓰고 그러니까 서로 또 이해관계가 가지고 이제 북한은 또 중국을 이용해야 되는 게 그래도 이제 현아래도 그래 중국으로부터 물자가 안 들어오면 특히 가스, 전기 같은 건 중국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최소한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게 정도는 지금 보장하거든. 그런 관계가 있고 러시아하고는 제 생각에 북러 관계가 이 우우 전쟁이 끝나면은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도 돈벌이를 외화벌이를 하고 많은 병사들을 다 이제 죽이고 전쟁마다 죽이고 기술도 뽑아오고 돈도 벌어오면 이제 그 또 러시아는 더 필요도 없을 거고 그러면 등거리 외교하는 거예요. 양쪽으로 왔다 갔다 서로 하고 오히려 북한이 미국하고 트럼프 행정부하고 러시아를 중간에서 중지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또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대전략을 나갈 수 있는데 벌써 푸틴이 트럼프가 제안한 러우 전쟁 그 휴전 이것도 토론해 볼 만하다 했고 북한으로서는 뭐가 있냐면 하노이 지난 1기 트럼프 정권에서 다루던 북핵 문제를 2기 트럼프 정부에서 다시 해결하려고 접어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트럼프 정부 2기 정부에서 정상회담을 통해서 트럼프와 이 김정은 간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싱가포르 하노이까지 왔다가 깨지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그걸 연결해 나가자는 게 뭐냐면 좀 이따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그거를 이제 하자니까 한 1년 동안은 지금부터 몸값을 자꾸 올릴 겁니다. 94년대에 계속 그 제네바 회담에서 막대한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북한에 유일하게 이끌어내가지고 핵 어그리먼트를 작성해가지고 매해 식량 50만 톤, 중류 50만 톤, 심포의 캐도 건설까지 이제 원자력 발전소 건설하다가 중단됐는데 이제 김정은 트럼프 정권하에서는 핵 딜을 해가지고 막대한 그보다 몇십 배 더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챙기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그때 제네바 회담 때처럼 몸값을 지금 바짝 올리는 게 제 생각에는 지금부터 그 추파를 던질 겁니다. 핵값을 올리는 거죠. 그 어떻게 앞으로 이걸 동결하겠는지 아니면 어떻게 폐기하겠는지를 지렛대를 가지고 한 1년 동안 기싸움을 하면서 몸값을 올리고 그 다음에 2년째부터는 정상회담 들어가고 본격적으로 이제 딜 들어가는데 제 생각엔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핵을 폐기하느냐
여기가 이제 키가 있거든요. 박사님은 핵을 폐기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절대로 못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거는 김정일 때도 항상 특별 지시가 내려온 게 핵을 포기하는 경우에 우린 죽은 목숨이라고 그러죠. 이라크나 시리아나 그렇죠. 다 이런 나라를 같이 곧 망한다. 특히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고 지금 저렇게 러시아한테 두들겨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핵 없는 북한은 그래서 바로 이제 먹힌다 미국한테. 안가 없는 찐빵이지.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공연히 말합니다. 유엔 대표부를 통해서도 성명 발표하는데 절대로 핵을 포기 못하는데 여기 이제 뭐 농간질할 수 있죠. 제네바 핵회담 때처럼 동결하자 1차, 그 다음에 단계별로 폐기하겠다 하면서 뭐 달라? 뭘 달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노이에서도 언급했듯이 ICBM, 예. 미국 본토까지 14,000km 날아가서 타격할 수 있는 ICBM은 우리가 폐기하겠다 1단계에서. 그게 바로 동시행동 원칙인데 북한이 시종일관하게 제기하는 동시행동 원칙과 핵 폐기에 있어서 미국의 패키지 완전히 한 번에 다 없애는 그런 그거까지 마찰되어 오는데 북한에서는 ICBM을 1년 내에 없애겠다. 실내로. 그럼 이만한 너희가 우리한테 보상금을 달라. 경제적인 보상금뿐만 아니라 우리를 안보를 위협하지 않겠다. 북한을 불가침 조약 맺으면서 북한을 우리 치지 않겠다. 네. 그리고 외교관계 맺고 제재를 풀고 테러 지원국에서 우리를 빼고 그리고 이거 다 빼줘야지 외교관계가 성립됩니다. 그리고 경제 거래를 하고 풀어주고 제재를 풀고 그게 한 이제 1년 2년 가고 그 다음에 중간에서 이제 우리 중단거리 핵 물질들 핵무기들 우리 한국, 중국, 그다음에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이거를 이제 5년, 10년 사이에 또 단계별로 이거를 그거 보고 우리가 군축이라고 하거든요. 네. 줄이고 하는 걸 토론해 나가자. 이런 전략으로 나오는데 이걸 그래서 하노이 때 이걸 들고 나와서 완전히 트럼프가 다음날 박차고 나왔거든요. 네. 이거는 트럼프가 뭐 언론에 나와서 북한한테 핵 만들라. 그럼 한국도 만들면 되지 않냐 이렇게 뭐 즉흥적으로 말하지만 이거는 북한을 허용하는 순간에 세계적인 도미노가 일어납니다. 그럼 핵이 완전히 무너지고 지금 핵 가지겠다는 나라들이 한 16개, 20개 나라가 있는데 세계적으로. 허용만 하면 그냥 바로 만드는 나라들이.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 이것 때문에 미 의회뿐만 아니라 미국 뭐 행정부나 뭐 법기관에서도 이거는 허용 못하는 거죠. 근데 박사님 왜 트럼프는 내가 된다면 내가 김정은이랑 꼭 만날 거라고 지금부터 그 판을 까는 거예요? 이분은 그걸 무엇으로 얻으려고 그래서 제가 겁니까? 알건데 우리 남한에서도 특히 탈북민들도 우려하는 게 트럼프 정권은 김정은 정권을 또 이제 다 죽어가는 김정은 정권 되살리고 매개 살리겠다고. 매개 살리는 게 김정은이 통치기구만 매개 살지 밑에는 다 강화해주고 얘들이 살찌면은 밑에는 더 착취하지 않습니까? 네. 북한 인민들은. 그러나 제가 보건대는 이제 2년째 가서는 이제 그게 트럼프는 다시 한번 김정은을 한번 납득시켜 보겠다. 이런 방법으로 이제 강원 전략을 쓰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트럼프도 4년밖에 안 가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트럼프로서 8년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 3년째 접어들어서는 또 다시 하노이 같은 결과가 이게 또 터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는 미국이 제재는 또 국제사회 제재는 더 이제 커지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북미 관계 전망은 이렇게 낙관적으로 안 봅니다. 처음에는 이제 정상회담도 또 갈 겁니다. 이제 회담도 가고 뭐 한 1, 2년에서 왔다 갔다. 이제 회담이 워싱턴에 김정은을 초청할 수도 있을 거고 김정은으로서는 먼저 이제 트럼프를 평양에 초청할 수도 있고 제 생각은 트럼프 성격이 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평양에. 그래서 외교관계까지도 맺는다 칩시다. 그러나 기본은 핵 폐기가 아닙니까? 핵 무력을 이제 들어가서 사사시 다 뒤지고 미국이 이 입장은 그리고 자기네가 사찰 다 하고 이걸 없앤 조건에서 우리가 지원하던가 하겠다는 거니까 이게 저는 도저히 불가능할 거고 북한으로서는 아까도 심 대표님 정확히 말씀하셨지만 목숨이 걸려있기 때문에 김정은 자체가 포기하는 순간에 독재 체제가 무너진다는 걸 너무도 잘 아는 겁니다. 이번에 알아사드가 이제 무너지는 것도 50년 동안 독재 정권이 마지막 아랍 나라에서 붕괴됐는데 아마 철렁했을 거예요. 김정은이도. 그러니까 이 핵이 없으면은 그냥 당한다는 거 알기 때문에 핵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 트럼프의 온건 대북 정책으로서 정상회담까지는 가겠지만 평양과 워싱턴을 왔다 갔다 제 생각에는 3, 4년째는
결과가 빤하기 때문에 핵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효과가 이제 또 김정은에 대한 트럼프의 신뢰가 깨지는 그 순간에 엄청난 북한에 대한 이런 압박과 대북 제재, 체제 붕괴까지 연결되는 이런 그 시나리오가 또 정세가 도래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아까 교수님이 마지막 뭐 하고 하는 것 중에 제가 일본의 와시다 대학에 그 교환 교수로 2년 동안 나가 있으셨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일본에 나가서 그러면 한국인 박사님인데 가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그 와세다 대학 학생들에게 강연하고 이런 거예요? 와세다 대학에 어떻게 가게 됐냐면은 한국에서 자꾸 일본을 무시해서 그러지 일본이 북한에 대한 그 연구, 정보력 대단히 큽니다. 그리고 일본이 직접적인 당사자입니다. 일본이. 유사시에 제일 먼저 타격받는 게 일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북한의 대일 정책은 뭐냐면 무조건 식민지 보상금을 받아내야 돼요. 여기 또 뭐가 걸리냐면 핵 문제예요. 일본에서 주장하는 납치자를 한 20-30명으로 봅니다. 국가보위부만이 일본의 납치자들 어디서 죽고 어디 거주하다 죽은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다 죽은 사람들 많거든요. 그럼 어디에 묻혔다는 것까지 다 아는데 왜 못 주냐면은